그 공매에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 방법.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이제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 대응만 잘하면은,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가지고 뭐 공매로 다시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공매로 낙찰받고 또 경매로 낙찰받고. 그게 이제 그러면 왜 좋으냐 하면, 이와 같이 이제 경매와 공매가 이제 경매와 공매가 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죠, 이게. 근데 이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관심 찾다 보면 물건이 좀 괜찮다, 물건이다, 그런 물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먼저 진행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진행될 수도 있죠. 이게 먼저 경매가 먼저 진행되면 여기서 낙찰을 받는 입찰에 참여해서 이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잔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배당길이, 이러한 절차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공매 같은 경우도 보면, 공매도 이제 보면 이제 매각이 되면 낙찰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매각 결정을 하고 잔금 납부하고, 또 이거는 이제 배분길이 잡히겠죠. 이 절차에서 이렇게 잔금을 누가 먼저 납부하냐, 이 낙찰을 누가 먼저 낙찰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어떤 경매로 매각이 되든 공매로 매각이 되든 그러한 매각 절차에서 입찰하는 행위, 또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행위, 또 매각 결정이 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소유권 취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소유권 취득은 언제냐? 잔금을 납부해야. 이때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민법 제 186조 187조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 보통은 이제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186조의 규정을 적는데, 이렇게 경매나 공매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민사집배법, 민지법 제 135조에 의해서 잔금 납부 소유권을 취득하고, 요거는 공매는 이제 국세집법이 진행되니까 요거는 민사집배법에 의해 진행되는 거고, 경매는 요거는 국세집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77조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민법에도 이렇게 법원 경매나 공매 같은 암리상 공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규정이, 이런 경우는 두 개 중에 누가 먼저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다, 또 공매 입찰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에 낙찰 받을 때 금액하고 두 번째 입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가격을 써야죠. 아니면 더 낮은 가격을 써야 돼요. 어떻게, 내가 처음에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게 또 공매에 또 입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두 개 다 낙찰 받았다. 그럼 내 잔금 납부하는 거는 내 마음이죠. 잔금을 납부하는 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낙찰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법원 경매로 낙찰 3억 5천에 낙찰받았다, 요거를. 그러면 여기 공매로는 최저가가 3억이에요. 3억 이상만 쓰면 낙찰받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얼마 쓸 거냐?
3억 6천만 원을 써야죠. 네. 이래죠. 이 맞아요? 돌려받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더 높은 가격을 쓸 필요가 없죠. 이미 소유권은 이제 소유권은 내가 이거로 잔금 납부해도 되고 이거 납부하는 게 요거는 어떻게 냐 최소한 3억 3천만 원 정도 써야죠. 근데 왜 3억 6천을 썼느냐?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먼저 나쁜 거는 적당한 가격으로 낙찰받고 두 번째는 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잔금 납부는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경매와 공매가 중복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당한 가격을 써줘야죠. 두 번째 입찰 들어갈 때는 확실히 낮춰 쓰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개 다 낙찰 받았다.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잔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잔금 납부했다. 그러면 공매 집행 기관에서는 경매 집행 기관에게 경매 중지 요청서를 보내요. 그러면 경매는 기각 처리해요. 반대로 공매에서 경매로 낙찰받고 낙찰받은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경매 집행기관 법원에서는 공매 집행기관에다가 공매 중지 요청서를 보내죠. 그러면 공매는 해제한다. 해제. 이렇게 해서 물론 경매 기입 등기나 공매 공고 등기는 말소 기준권 이유계획 때문에 촉탁으로 말소되는 거기 때문에 잔금 납부하면 말소하는 건 똑같은 절차를 갖춘다. 자, 그러니까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매와 공매는 어떤 물건이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보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의 종류에는 책에 지금 84쪽에 이 내용은 교재 84쪽에 있는 내용인데, 요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압류재산 공매가 있어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국유재산 공매. 이 다음에 이제 수탁재산 공매가 있고, 유입자산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정자산 공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고, 이런 것들은 캔코가 공매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이 주관하는데 어디까지냐? 입찰 절차부터, 매각 절차라는 표현이 낫겠네. 매각 절차부터, 매각 절차에서 입찰 절차, 그리고 이제 매각이 되고 나면 잔금 납부할부터 배당 기일, 배분 기일이라고 하죠. 이 기일까지 모든 거를 캔코가 주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배분표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압류재산 공매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캔코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
이 주관하는 거는 이렇게 국유재산 공매나 암유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유입재산 공매, 고정재산 공매인가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용기간 재산 공매라는 게 있어요. 재산 등의 공매. 이렇게 이용기간 재산 등의 공매 같은 경우는 이게 들리는 거 가지고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소리가 들리는지, 방송이 되는지, 유튜브로. 이렇게 이용기간 재산 등의 공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신탁 재산 등의 공매가 있고, 기타 공기간 집적 공매가 이렇게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공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이 잘만 내역하면은 이 경매보다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일 정형화되어 있는 거, 부동산을 살 때 제일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가장 쉬운 것은 됐어요. 가장 쉬운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를 사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요? 부동산 공인 중개업소를 가죠. 그러면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의뢰 나온 매물을 갖다 중개하고 있죠. 그와 같이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이제 그 법원 경매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기는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이 경매 같은 경우도 그래도 대부분 이제 정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매각 절차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권리 분석하는 부분들이 웬만큼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원 경매가 되죠. 요즘 뭐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몇 개 낙찰 받아가지고 뭐 이제 나는 올해 이제 그 법원 경매를 해가지고 물건을 3개를 낙찰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3개 정도 1년에 사서 팔았다면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생활. 그런 게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가지 경매 같은 거보다는 또 공매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하기도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나오죠. 물건도 다양하고, 물건도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겠고, 권리 분석을 하려니까 다 틀려. 생각은 조금씩 다 틀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보면, 이렇게 암유재산 공매랑 국유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고정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캠코가 주관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온비드에서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온비드가 이제 그 공매 물건을 전자 처분 시스템으로 해서 매각 절차를 가지고 전자자산 매각 처분 시스템을 갖다가 그 온비드라고 그러는데, 이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용기한 재산 공매 같은 경우도 온비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캠코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캠코는 이 영어는 KMCO는 누구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의 영문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는 거죠. 정식적으로 한국 용어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맞는 거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태어난 거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암유재산 공매, 세금을 체납했거나 또는 공과금을 체납해서 공매가 진행되는 거, 그 세무서나 국가, 지방 세무서 또는 지자체 그 기관에서 압류한 재산을 갖다가 공매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나 공과금 안 내면 공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생공매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때문에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날리는 경우가 생겨요. 한 번은 이제 그 목동 13단지, 목동 13지, 11단지군요. 11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10단지하고 11단지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같은 평형이라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 30평대 이상이 없어. 다 20평대, 10평대, 17평형, 24평, 30평이 제일 커요. 근데 11단지는 그 40평대, 50평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면 10단지 들어가면 아무리 살아도 거기 그 30평 미만에 사는 사람이죠. 11단지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40평대인지 50평. 이게 사실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강남역에 보면 이 앞에 강남터미널역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우측으로 보면 그 LG자이가 있고 좌측으로 보면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파트가 2, 3억 차이나. 같은 평이 바로 옆에 서 있잖아. 그러면 학군 때문에.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목동에 있는 11단지 아파트가 그 17평형이 이제 공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7억에 했는데 7억 정도 되는 거 5억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세금이 2천 몇백만 원 때문에 공매 당한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미국으로 여행 갔다 온 사이에 공매가 철자. 뭐 2, 3개월이면 공매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왜 샀냐 그래 나보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산다 이게. 그래야 명분이 생기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들어와 살라고 그러니까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왜냐면 공매가 진행되면 2천만 원 정도가 공매 집행 비용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나오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 공매로 매각 수수료만 매각 수수료 공매로 매각하면 그 세무서나 이런 관세에서 의뢰한 공매로 의뢰한 기관이 주는 수수료만 매각 수수료만 3%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 송달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또 현황조사 수수료도 있고. 그 결국 뭐냐면 이 공매로 낙찰받으면 체납처분비가 공매 집행 비용이 한 3.1% 정도 나와요. 엄청 크죠. 그 당시에는 매각 수수료가 2.8%에서 제가 낙찰 받을 때는 올랐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보니까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주고 취소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들어와 살라고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어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2천만 원 주시면 제가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좀 할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1,700만 원 받고 취소해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취소를 1,700만 원 받고 취소를 받고 나가지고 바로 내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돌려받을 수 없냐고 또 소송을 의뢰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름이 내 이름이 있으니까 뭐냐면 안 된다고. 그런 웃지 못할. 찾아가도 어떻게 또 내가 아는 변호사를 또 찾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어쨌든 이런 거예요. 또 이게 이런 이용기한 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절차를 누가 지관하느냐면은 이용기관이 해요. 이 이용기관이 누구냐? 지자체, 시군구 읍면 사무소죠. 주민센터 마찬가지예요. 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사무기부품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또는 이제 시청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 구유재산, 분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것들을 공매에 붙이죠. 특히 이제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용기간 주민 그 각 시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또는 구청 등의 비업명 재산을 갖다가 공매에 붙일 때 이 공매를 누가 하냐? 이 이용기간에 보통 회계팀이라든가 재경팀의 담당자가 공매 담당자로 해서 이 온비드에다가 이용기간으로 회원을 가입하고 이용기간의 공인증서를 등록해서 매각 절차를 직접 진행해요. 그러니까 온비드 이용하고 온비드 이용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수수료만 내고. 그래서 이용기간이 온비드에다가 이제 공고와 공매 물건을 등록을 하죠. 그래서 매각 절차 지내서 낙찰자가 낙찰되고 나면은 어디로 가냐? 우리는 예를 들어 이용기한 성남시청이다. 그럼 성남시청 회계과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은 5일 이내 계약책으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죠.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절차를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이렇게 강의 중에 이 책을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저 사람은 책 팔라고 강의하냐? 아니면 내가 책을 팔라고 강의하지 그러면 강의를 그냥 하나요? 자기가 자기 책 파는 것 갖고 흠잡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 그러면 내 강의 안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런 이제 좀 사람도 있더라고. 아주 좀 다양한 사람이 좀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면 내가 강의하는데 내 책을 홍보하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그건 이제 비상식적인 생각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으로 하면 저는 이제 굳굳 한번 이제 무슨 소리 들어도 끝까지 해요. 이 책에 있죠. 이 책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 신탁 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서 해요. 온비드에서도 이제 온비드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공매를 진행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기타 공기관 등에서 직접 공매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온비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쉽죠. 온비드에서. 이러한 공매 물건이 있다. 이 암시장 공매 같은 경우는 세무서나 또는 이제 시군구청이나 또는 기타 공기관 공과금 4대 공과금 이런 기관장들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캔코에다가 공매를 대행을 하는 거, 공매 대행을 의뢰하게 되죠. 이 국유산 공매 같은 건 정부 재산을 갖다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서 매각 절차를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이 수탁재산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이나 공기관 또는 이제 개인이 양도세 이런 비과세 대상 이런 분들이 받으려기 위해서 또는 감면받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의뢰하는 거죠. 유입자산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사원 채권에 의해서 법원 경매를 진행했지만 법원에서 이제 매각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자산 낙찰받았을 때 이 소유가 한국자산공사가 유입한다 그러죠. 이럴 때 유입자산공매로 해서 매각 절차 진행하는 거. 이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 등이 이제 파산되잖아요.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 많이 파산됐죠. 그러면 어떻게 금융기관에 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사무실을 쓰던 거 또는 거기에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고정자산으로 해서 공매로 매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건이 없지만 금융기관이 한 번씩 파산되고 나면 이 물건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금액이 커요. 건물 하나 뭐 몇백억짜리, 500억짜리. 뭐 대전에 건물이 싸게 나와서 가봤더니 많이 떨어져서 가봤더니 뭐 많이 떨어져도 500억이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매의 종류가 있다.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가볍게 또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매와 공매를 그냥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공부를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매를 이제 경매나 공매를 한번 10년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가 뭐냐 하면 설명을 못 해요. 공매가 뭐냐 하면 설명 못 해요. 경매 공매 차이가 뭐냐 하면 설명을 못 해요. 오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부법원에서 과거에 제가 같이 이제 경매를 하던 이런 그 프렌드들이 친구들이 전화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 간단한 배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30년 전에 경매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럴 때는요, 도끼 객기는 있어요. 그 사람 실력이나 내 실력이나 그냥 다 또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고. 근데 지금은 같이 30년을 했는데 지금은 이 지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 돼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은 정중하게 교수님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놈저놈 하다가 그리고 물어봐요. 그게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식의 힘도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경매와 공매가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오늘 공매 수업을 받았는데 글쎄 공매가 좀 좋더라. 근데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설명을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경매를 깊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몰라. 깊은 거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야, 자네 공부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웃으면서리로 하면 제가 교육 서울 교대 있죠. 여기 앞에 가면 교대역인데 가서 이제 그 3시간 동안 가서 한 20년 정도 전에 3시간 동안 제가 그 관상 공부를 해서 3시간 들었어요. 3시간 들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거를 3일 동안 내가 강의를 했어요. 모아놓고. 어? 경매도 여러분 3개월 강의 듣잖아요? 그 사람이 강의하면 정말로 잘해요. 초보자 강의할 때. 그게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재밌게 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저기고. 그러면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차이점. 요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경매 같은 경우, 경매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지. 법원은 그냥 간단해. 경매. 이게 뭐 크게 외울 것도 없어. 뭐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실행되는 거예요. 공매는 국제집행법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법이 어떤 거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지 그게 이제 법적 매각 조건이요. 민사집행법에 진행되는 거가 그 경매의 법적 매각 조건이야.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이 공매가 국세집행법 진행되는 게 그 국세집행법에 정해져 있는 법이 법적 매각 조건이야. 그거와 다르게 매각하는 게 특별 매각 조건이야. 법률 이거는 민사집행법이요. 이거는 좀 외워야지, 외울 건. 공매는 국세지수법이요. 광주에 있는 분이 아까 전화 왔을 때도 오면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했더니만요, 질문하는 게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전부 외워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한 3분의 2 얘기는 설명 안 해도 돼. 내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 벌써 수십 번 이거 듣고 막 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핵심은 아는데 세상사가 그래? 이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막 변하죠. 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지만 요거 못 따라오죠? 나는 요걸 해석해 주면서 또 상담료를 받고 또 살아가요.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근데 이렇게 남의 고기를 먹고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쉽죠? 여러분 하드가 좋겠어요? 소프트가 좋겠어요? 소프트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단계만 가지 말고 그 공부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응용 단계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김동희 선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이 민사집행법이 진행되는데 이 민사집행법은 이제 누가 진행하냐? 채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개인 채권자예요. 이제 보면 담보물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 채권으로 집행권을 갖고 강제경매 진행할 수도 있고. 요거는 채권자가 누구냐? 대부분이 조세와 공과금 채권. 조세 채권하고 공과금 채권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 채권이 아니고 이거는 공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어디서 진행하냐? 법원에서 법원. 물권지 소재지 법원에서. 이게 누가 진행하냐? 이거는 공기관. 그 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거의 뭐 이거는 95% 진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와 공매를 진행할 때는 법률적으로는 민사집행법, 구세인법,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 채권자냐, 공채권자냐, 그리고 어느 기관에 정하냐. 경매는 법원, 공매는 공기관. 그 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행하는 게 일다 95%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행하지 않은 다른 신탁기관이라든가 다른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5%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5%.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책으로 돌아가가지고 책으로 한번 돌아가서 책을 보면서 한번 좀 해보죠. 책을 보면 이제 책의 이제 84쪽에서 이제 93쪽을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잠깐 이제 좀 했더니 좀 꺼져 버렸네요. 잠깐 있으면 이제 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이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제 84페이지를 이제 84에서 93쪽을 펴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보이죠? 천천히. 이제 빔 프로젝트에서 이제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화면이 나오죠. 이 파트 2쪽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챕부터 2죠. 이렇게 공매물권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나가고 이제 공매와 경매의 어떤 차이냐 이제 공매라는 뭐 어떤 것이냐 이렇게 경매는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했던 걸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법원 경매는 담보권자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거고 일반 채권자의 채권 실현 방법으로도 이제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이제 물건이 있고 또 이제 공매와 경매 차이를 설명할 때 보면 공매는 대부분이 공공기관들이 공공 목적을 가진 채권자 즉 조세 공과금 채권자에 의해서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경매는 개인 채권자에 의해서
담보권자는 임의경매, 일반 채권자는 강제경매 진행하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공매 물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일단 공매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뭐 공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거의 99%가 100%란 뭐 공매는 이제 기간 입찰이에요. 이 기간 입찰이라는 거는 인터넷 공매가 되는 거죠. 공매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인터넷 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날 그 낙찰자를 결정하고 3일 있다가 월요일 10시에 매각 허가 결정과 즉시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부터 30일이 지나면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고 이 30일이 지나면 30일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 배분기일이 잡히고 이 배분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절차로 공매는 간단히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매로 낙찰받으면 잔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우리가 이 공매로 낙찰받으면 요 3일이 지나가죠. 그리고 30일이니까 잔금 납부는 33일 있다 잔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로 배분기는 언제냐? 또다시 30일이니까 63일 이내에 배분 계산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33일. 근데 그때까지 못 내면 어떻게 하냐? 또 10일간의 납부 최고 기한을 또 줘요. 그래서 낙찰받고 나가지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3천만 원 이제 미만인 경우는 이제 보면 7일 이내 잔금 납부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30일 이내 잔금 납부하고 또다시 10일간의 납부 최고 기한을 주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 최장 40일 이내 잔금 납부하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로 보면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일입찰이죠. 기일입찰. 이 경매 법원에 가가지고 그 당일날 가서 입찰에 참여한 기일입찰이고 입찰서를 제출해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때부터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와야 되고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버려요. 이때부터 잔금을 30일 잔금을 납부하고 이때부터 30일에 배당기일이 잡히고 이 배당기일로부터 역산해서 3일 이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이 되니까 낙찰자가 작성을 하면 7일, 14일에다가 잔금 납부가 30일이니까 44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은 74일 이내 배당기일이 잡힌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최장 3천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최장 낙찰받고 나서 그 43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배분기일은 이제 공매는 배분 계산서라고 경매는 배당표라고 그러니까 배분기일까지는 최종 73일 이내에 배분기일이 작성된다. 그러나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나서 14일 매각 허가 결정 또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매각 확정할 수 있는 그런 14일이 지나고 30일 잔금하니까 이 44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은 74일 이내에 배당기일이 잡힌다. 이렇게 그 정도는 이해가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공매는 43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원 경매는 44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공교롭게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법원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누가 우선하는가? 이 공매와 경매는 법률이 다르고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국세집법에 의해 진행되고 법원 경매는 민사집법에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행법에 의해 진행되고 또 집행기가 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되고 경매는 법원에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불간섭주의예요. 양 제도는 성호 불간섭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먼저 종료된 절차가 우선하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낙찰된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을 납부하는 게 왜냐면 법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낙찰받았느냐 의미가 중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와 경매가는 낙찰자의 경우 양쪽 낙찰자 중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하느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국세집법상 공매 절차와 민사집법상 경매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국세집법상 진행되는 공매 절차와 민사집법상 진행되는 이제 그 경매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에 조정하는 법률이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이 진행 절차에 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세집법상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민사집법에 의해서 법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누가 우선하느냐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먼저 낙찰받고 나서 이게 의미가 없다.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엔 또 뭘 알아야 되냐?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췄느냐?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일 때는 공매 공고 등기 전까지 뭘 하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경매 기입 등기가 되어 있고 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공매 공고 등기도 있어. 이런데 공매로 낙찰받은 이 법원 경매로 매각 절차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됐다면 당연히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못 받지만 경매 기입 등기 이후고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중간에 섰는데 이 공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 절차에 돼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면 여기에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든 공매든 먼저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매로 압류 효력, 공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그것이 경매로 매각되든 공매로 매각되든 그 압류 효력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압류가 있고 임차인 확정일자 갖고 경매 기입 등기 됐고 임차인 이렇게 공매 공고 등기와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있다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면 이거 3번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홍성수 같은 경우는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니까 이 사람은 1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5번에 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입주한 5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라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 해당되더라도 압류력에 저촉받은 소액 임차인 설령 이게 공매로 낙찰받아서 잔금을 치르다도 이러한 경우는 없다. 경매 기입 등기와 공매 기입 등기 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먼저 설정된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 단지 이 임차인은 확정 일자에 우선 변제권만 있지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홍성수만 2천원 최우선 변제 받고 그리고 2순위 마포세무서 3순위 근저당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 말이죠. 배당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동시 진행할 때 배당 요구 방법은 우리가 이 경매와 공매는 전혀 다른 기간이기 때문에 각각 공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경매 배당 요구까지 반드시 해야 공매에서도 배당 받을 수 있고 경매도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소유권은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중요하니 아니냐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했냐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이 시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가볍게 이제 보면
이 강에서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인가 이 분